네, 안녕하십니까. IT 방송 토크 IT 제목은 GCPD 고성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기업의 경영실을 위한 차세대 PLM 트렌드라는 주제로 PTC 코리아의 주수미 이사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얘기 나누기 전에 네. 아까 약간 잠깐 얘기했듯이 오늘 한번 퀴즈 한번 냈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댓글로 한번 네, 여기 네, 시청자분들이 한번 관점을 한번 네. 먼저 한번 짚어보면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어떤 퀴즈를 내시겠습니까? 예. 일단 뭐 많은 분들이 PLM에 대해서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대답을 잘 못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PLM이란 무엇인가 아, 네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댓글창에다가요. 요거 한 2분 내로. 예, 너무 길게 쓸 필요 없어요. 그죠? 네. 자, PLM 무엇인가? 여러분 카피페이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해봤자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관점, 지난 관점 하나, 어떤 지휘사님이 원하시는 그 키워드가 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그 관점이 중요한 거니까 블라블라 쓸 필요 없고요. 자, PLM이란 거는 무엇인가? 예. 4차 산업, 요즘 시대의 PLM 무엇인가? 특히. 네. 그죠? 네. 그 PLM 본질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일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분 한 분한테 지휘사님이 선정해서 그분한테 오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지균 제품 수용 주기 관리 이런 거 이건 너무 좀 네. 본질에도 이건 네, 제목이죠, 제목. 그죠? 혹시 뭐 이렇게 퀴즈를 조금 정정해도 될까요? 네네네. 예, 그러면 PLM이란 무엇인가를 포함해서 제품 수명 주기 관리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 본질. 이거 본질. 네. 요즘 시대에 특히 이제 요거의 본질은 무엇일까?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자, 네. 지사님은 네. 원래 PTC 코리아 얼마나 계셨습니까? 저는 97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와, 20년 되셨네. 예, 제가 와. 시작은 원래는 이제 제품 설계 엔지니어였습니다만 네네. PTC에 들어와서는 이제 CAD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네. 제가 윈치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PLM을 접한 게 이제 2000년 초반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한 15년 정도 제가 PLM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프로젝트도 많이 하셨겠고. 네. 네. 어떻습니까? 그 PLM이 네. 국내에 어떤 그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기업에서 알고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이게 IT 인프라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경영정보 시스템 중에 한 축이거든요. 네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들이 우선은 많이 도입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걸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강소기업 정도 수준에서 대기업까지는 거의 90% 이상은 이 시스템들을 쓰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네. 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 제일 이제 이분 답글이 제일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거 있으면 아직까지는 잠시만요. 그 밑에 잠깐. 위에도 네. 볼까요? 예.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제가 좀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일단 아까 저기 윤대섭님이신가요? 윤대섭님? 네. 윤대섭님. PLM이란 네. 회사의 엔지니어링 데이터, 지적 데이터 등을 축적하여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기존의 PLM의 역량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접하게 제 생각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은 제 생각을 펼치기 위한 기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분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사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PLM이란 건 어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PLM이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제 PLC라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PLC,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제품 개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생산 이관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큰 의미에서 본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전략의 하나거든요. 특히나 그중에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기존에 내가 시장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품을 내가 계속 잘 팔기 위해서 경쟁자를 막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그 경쟁자를 피해서 다른 시장을 갈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라는 것이 그 수명주기를 관리하는 것이 PL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관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경영 전략, 비즈니스, 이제 그 키워드가 들어갔으면 지사인 입장에서는 100점이네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PL하면 제품만 생각하게 되죠. 제품의 관점만. 그러니까 제품의 관점에서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의 어떤 그 전략 같은 것들을 이제 융합시켜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품에다가 비즈니스가 융합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 융합이라기보다 비즈니스와 제품은 한 몸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 수익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 모델로 제품을 판매했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직접적으로 수익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서 찾는다라는 건데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이거든요. 하지만 수익은 거기서 나오진 않죠.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요즘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분리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우리 제조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익 모델은 우선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 결국엔 경영 전략인 거죠. 자, 이제, 아까 제목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사실 뭐 대선 후보들도 누구든지 다 4차 산업혁명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얼마 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데리고 나와서 질문하고 싶지만, 자, 이사님 보시는 요즘 제조기업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자료 잠깐 보시면은요, 제조기업이 변화하는 방향은 사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핵심의 원리는 같습니다. 제조기업이 변화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시장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에 이제 가장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요, 영국,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선진국들은 사실 GDP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GDP의 감소의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엔 그 국가 내 제조기업의 수익의 감소를 의미를 하거든요. 제조기업의 수입이 감소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의 선순환 구조가 결국엔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또 그 소비에서 나오는 그 수익이 투자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경제의 어떤 침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GDP의 감소의 그런 의미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거의 기업의 생산성이 한계 효용에 다가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만들어도 100개를 만들어 팔든 1000개를 만들어 팔든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조기업들이 보는 방향들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서비타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는 제조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기업이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전환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걸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미 2013년도 기점에서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기업의 하나의 환경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발전합니다.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규모의 경제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의 시장이 하나의 시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시장이 커지면 내가 팔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좋아지고 팔 수 있는 여건,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지지만 반면에 경쟁자도 늘어납니다. 그럼 경쟁자보다 내가 훨씬 더 원가 우위에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기술을 개발해서 더 싸게 만드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건비를 투입해서 싸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술을 투입해서 싸게 만드는 것도 있다는 거죠. 요즘 이제 로봇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디다스의 케이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중국에 공장을 없었지만 독일 현지 공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비싼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냐면 결국엔 이제 로봇으로 바꿔서 생산한다.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저머니로 바꾼다. 이런 가치들을 갖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정부의 규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의 규제는 결국엔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뉴스에도 많이 접하다시피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들.
미국 자국 내의 어떤 그 직업 환경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더라도 어떻게 비용을 감내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규제인데요. 이제 결국에는 시장의 요구, 기술의 발전, 정부의 규제,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이게 기업이 전통적으로 앞으로도 바뀌어야 되는 어떤 주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단순히 한두 가지의 어떤 시스템만 도입하고 한두 가지 프로세스만 바꿔서 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좀 전에 사진 나왔었지만 이제 GE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GE는 문화를 바꾼다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GE는 2020년도에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가전을 만들고 전구를 발명한 GE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거듭날 것이다라는 게 전혀 생뚱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앞단에 얘기했던 세 가지 요건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요즘 기업을 둘러싼 이런 다양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데 지금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는 이제 빨간색으로 치셨거든요. 뭐 또 의미가 있나요? 의미는 있죠.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인더스트리 4.0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산업혁명 4.0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업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기업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산업혁명 4.0의 핵심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기술들 중에 하나는 이제 스마트와 커넥티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흐름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흐름이 보장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기업이 얻는 가장 큰 이점은 뭘까요? 데이터의 흐름이 보장이 되면 그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자산들의 융복합을 통한 어떤 혁신 활동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뒷단에서 나오는 얘기에서 조금 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뭔가 데이터의 흐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아까 지금 환경이 굉장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맞춤형으로 쉽게 적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하신 얘기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14년도, 15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지 리뷰에 기고했던 저희 회장님하고 짐 해플만 회장님과 그다음에 마이클 포터 교수가 같이 공조한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진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진화의 방향이 이제 띵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IoT 그러면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하죠. 띵의 의미는 이제 사물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물의 의미는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개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제품은 스마트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상태를 뭐 원격으로 모니터링 한다라는 관점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제품의 기능적인 영향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관점으로 간다면 단순히 제품의 데이터를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간 서로 통신을 하는 이런 환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트랙터의 예를 들었지만 트랙터가 이제 데이터를 발생시키죠.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의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전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생시켰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스마트 환경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집어넣고 분석을 해서 지금 이 기기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상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소규모 단위들이 묶이면은 프로덕트 시스템화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량별로 예를 들면 분석을 전담하는 도구, 그 다음에 어떤 건 정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도구, 어떤 거는 이렇게 파트를 소싱하는 어떤 일련의 시스템하고 연결, 이런 것들을 각 주요한 핵심 역량이 있는 시스템들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 시스템을 만들면 이 단위 시스템조차도 프로덕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단위 시스템들이 모이면 결국엔 시스템 기반의 시스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스템들은 서로 통신을 해야 된다는 거고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나의 에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진화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약간 다르지만 여기 PTC의 CEO죠. 짐 해플만인가요? 짐 해플만이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짐 해플만이라고 PTC가 쳐치시면 IoT 관련돼 가지고 이분이
한 1시간 정도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작년인가? 거기 저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영어가 굉장히 아주 쉬운 단어로 굉장히 명료하게 컨셉을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사물 인터넷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아주 클리어 컷하게 그 관점이나 그거를 비유를 잘하면서 한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진짜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PTC 짐 해플만 해가지고 IoT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설령 그게 한글로 번역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니까 내용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기업의 변화를 유도한 게 아니라 네. 기업이 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스마트 커넥티드 같은 제품. 네. 이런 제품의 출현을 보니, 제품에다가 스마트 커넥티드가 갖고 있는 기술 요소를 넣어봐야 사실은 제품 판매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유럽의 GDP도 낮아지는 상황에 그렇죠. 우리가 거기다 좋은 기능을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물론 선언은 하시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수익이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제품 판매를 했던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빌려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때는 이제 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데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네. 가격을 매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타이제이션 같은 이런 네. 모델들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셔도 서비타이제이션을 찾아보시면 대표 사례로 롤스로이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단품으로 파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비행기에 장착해서 조립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엔진을 단품으로 파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엔진을 빌려주고 네. 대신에 그 엔진을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네. 모델을 네. 가져가는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같네요. 맞습니다. 예, 제품이지만 클라우드 네네, 서비스 오케이. 같은 개념인 거죠. 프로덕트 에이저 서비스.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G의 MRI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MRI 장비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MRI 장비를 어느 병원이나 다 가져갈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방법들을 찾거든요. MRI를 쓰지 않고 네.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사실 MRI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냐면 MRI를 집집마다 하나씩 놓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컨셉으로 네. 시장에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MRI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 비용의 가치, 소비자가 느끼기 어려운 아주 낮은 비용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사실 공짜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MRI 기계를 빌려주지만 사용한 만큼씩만 과금하시라는 거죠. 이때 이 사용한 만큼의 과금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신다면 수익의 일부를 우리한테 주십시오라는 의미랑 사실 같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수익을 서로 배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렉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터들 전문으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 판매 회사가 토탈 문서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한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네.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린터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프린터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를 이용해서 문서를 출판하는 걸 원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문서 토탈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가 해줄 테니 우리 기계를 갖다가 집에다가 갖다가 놓으시고 네. 대신에 출판한 만큼씩만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SLM에서 이런 모델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SLM 모델인데 왜 제가 오늘 왜 PLM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한다면 SLM이라는 하는 관점도 결국에는 제품을 만드는 제품 판매하는 회사가 네. 자사의 제품 역량으로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프로덕트라는 그 단어 그 안에 서비스도 이제 포함되는 시대가 온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유형의 어떤 제품 말고 그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도 이제 프로덕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걸 보면 정말 앞으로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제품을 제값 내고 이제 사는 사람들 좋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수익 시어를 한다든지, 그죠? 당신도 돈 벌면 내 제품 써, 그냥. 네, 맞습니다. 돈 벌면 나눠줘. 예, 라이센스처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공짜로 줄게. 구글처럼. 네. 단 데이터를 내놔.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우리 다른 걸로 광고할게.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어떤 그 제품의 서비스가 녹아지면 어떤 그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예, 맞습니다. 이거 하나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런 시작점들이 우리가 이제 패스트 무버가 될 거냐, 네. 패스트 팔로워가 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작점의 모습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소개드리는 몇몇 사례들은 사실은 이제 패스트 무버 역할에서 네. 시장을 먼저 창출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뭔가 단순하게 제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어떤 전략, 비즈니스 전략을 뭔가 확실히 세운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뭐 전략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PLM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SLM 얘기를 잠깐 하면서도 서비스도 상품이다라는 관점에서는 PLM의 관리 주체로 볼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PLM을 얘기를 하려면 과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뭔지는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줄여서 PLC라고 하고요. PLC는 저희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경영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마케팅 단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마케팅 쪽에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을 과연 수익을 내면서 판매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이 없지만 그래도 팔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제품은 철수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기준 의미로서 이제 PLC를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PLM에 아까 이제 저희가 퀴즈에서도 많이 답을 주셨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품 수명 주기라고 평가를 하고, 이걸 이제 제품이 기획, 개발, 생산, 폐기까지 1년의 주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이제 경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기업의 생존 전략에 따라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전략적 상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걸 이제 PLC, 그런 관리하는 것들을 PLM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밑에 표에 보시면 이제 BCG 매트릭스라는 것과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BCG 매트릭스는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그 마케팅 차원에서의 제품의 전략을 수립할 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표시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음표, 퀘스천 마크, 스타, 캐시카우, 도구 모델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얼만큼 점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얼만큼 투자를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퀘스천 마크 같은 경우에는 도입기 정도의 제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익도 없지만은 일단은 만들어 본다.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에서 많이 하는 제품들이 도입기 제품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기업들이 이거는 뭐 무료로도 배포하고 홍보도 하고 뭐 전략적으로 이거는 기능도 더 넣고 이런 거를 하는 것들을 이제 성장기의 모델이라고 하고요. BCG 매트릭스 상으로는 이제 스타마크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성숙을 해서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차지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숙기 모델로 들어갑니다. 성숙기 모델에서는 사실은 특별히 기능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장기를 통해서 많은 시장을 점유했고 그 정도 제품이라면은 충분히 판매에서 승산이 있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어떤 회수,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회수하는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시고요. 그것이 완료됐을 때 시장 성숙기에서는 이제 성숙 모델을 보고 굉장히 많은 시장의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 제품이 잘 팔린다 싶으면 나도 팔고 너도 팔고 중국에서 물건 하나를 띄워다가 팔 때 잘 팔린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판매자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걸 더 이상 팔지 말 것인가. 예, 이걸 이제 철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세태기에 들어가면 이제 도구 모델이라고 이제 BCG 매트릭스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PLM의 모습, 이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관점인데,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PLM 같은 것들, 다음 장 잠깐 보여주시면, 예, PLM 같은 것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마다 어떤 비용 전략, 그 다음에 어떤 접근하는 전략,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이런 전략상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의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라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국엔 PLM의 모델이고요. 그런 모델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수 전략에 들어가면은 철수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럼 새로운 제품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예, 다른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군두를 관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통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의 전체 모습에서 PLM을 도입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변화하는 상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변화 전략에서 상품의 수명주기 정의를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된 수명주기 데이터를 우리 기능 조직인 개발 조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영업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구매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중간 관리 계층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골고루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들이 PLM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게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판단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데이터가.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게 기존에 이제 어떤 PLM들은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네. 어떻게 비워해가지고 어떤 그 자료들을 위에서 뭔가 이렇게 쭉 어떤 수집해가지고 그냥 하이라키하게 보는 건데 이제는 거꾸로 위에서 뭔가 전략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밑에 시스템들이 유연하게 그것이 재배치되고 동작하게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새로운 차세대 PLM이 진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는 거죠? 아,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차세대 PLM이라고 해서 기존의 PLM이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의 PLM이라는 관점보다는 기업 내에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 그러니까 경영정보 시스템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건 좋지만은 거기에서의 서로 상호 간의 데이터의 흐름들이 사실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다 만족할 만큼 구현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형태들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각 기업에 뭐 기획, 영업, 개발, 구매, 생산 다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데이터는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데이터가 유연하게 흐르고 하려면 그걸 SI적으로 뭔가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뭔가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차세대 PLM 그것을 뭔가 디지털로 시스템적으로 유연하게 흐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네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사실 저 요소는 그 기존의 PLM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차세대 PLM이라고 해서 없던 기능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전혀 없는 개념을 집어넣는 것이 차세대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창조적인 개념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잘 엮어서 잘 섞은 다음에 새로운 융복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방향으로 차세대 PLM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네 가지 요소는 과거의 전통적인 PLM이나 새로운 PLM이나 다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 고유의 영역은 맞습니다. 단지 이제 그걸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변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기술을 가져가는 방법이 이제 그 기술 변화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정도만 해도 PC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PC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로 묶여지고 하면서 그 어떤 정보의 자동화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IT의 웨이브가 다가왔죠. 굉장히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또다시 나온 도구의 역량이 굉장히 강조가 됐죠. CAD 같은 것들이 강조가 됐고요. 그랬는데 이제 9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 90년대까지는 CAD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근데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어떤 개인의 생산성 도구보다는 조직의 생산성 도구로서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세 번째 IT 물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이라는 거고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인터넷을 통해서요 정보가 공유되는데요. 사람이 수동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나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제 데이터 공유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기반 기술로서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요소, 그다음에 스마트라고 하는 요소, 그다음에 연결성 요소 이 세 가지를 가져가는 그 IoT 인프라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인프라가 생기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주 뭐 유연하게 뭐 어떤 인간이 개입 안 되면서도 제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건데 한 예를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설계를 하면요. 설계에서는 설계 데이터를 만들어서 생산으로 보내고 생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그 품질 관리 측면에서 품질 데이터만 축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품질 관리를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생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구에 이렇게 어떤 측정기에 의한 데이터 수집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설계해서 다시 재사용해야 되는 이런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설계에서 예를 들면은 그 설계의 형상 데이터를 내려보내주면서 설계가 알고 있는 측정 기준 데이터를 같이 내려보내줍니다. 네. 그럼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내려주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생산해서 받을 때는 생산에서 필요한 조립의 데이터로도 가져오지만 예를 들면 요즘에 스마트 툴 같은 그 대표적인 공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쓰는 토크렌치, 네. 에어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5바퀴 돌게 세팅한다라는 걸 사람이 세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센서 무선을 통해서 그 원격으로 데이터를 내려서 세팅을 하고 세팅한 결과로 나온 것들을 또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측정 기구를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기를 제어하는 기본적인 데이터의 형태가 그냥 사람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앞단에 얘기했던 PLM, 뭐 ERP, SCM, MES, 기타 등등의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가공이 돼서 해당하는 기기에 들어가고요. 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다시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측정 데이터도 데이터로서 다시 수집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도 해보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관점에서 그걸 재사용하는 관점으로 다시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설계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생산이 예전에 그냥 원방향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것이 하나의 투웨이로 예, 계속해서 같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설계 방식에 보면 설계에서 불만은 그거거든요. 설계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주면 네네. 이 생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사실 실시간으로 오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그나마 그것도 이제 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공유는 하지만 이것이 그 현장에서 바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바이디렉셔널하게 움직이지만은 실시간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찾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효과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이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한 사례인가 보죠? 예. 예를 들면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스마트 툴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동 드라이버나 에어툴이나 아니면은 측정기에서 쓰는 측정용 도구 같은 것들이 실제로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있고요. 네.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다시 시스템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품질 관리의 혁신 과정으로 설계단에서부터 아예 품질에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설계에서 설계를 할 때 품질의 기준이 되는 기준 지표를 아예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려주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것이 가공이 돼서 내려가다 보면 다시 설계로 들어가고요. 이것이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사람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전략상의 모델의 BCG 매트릭스의 스타 모델, 개 모델 뭐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캐시카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가 많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자율적으로 흐르면서 그렇죠.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화 과정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 해서 로봇가 꼭 관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데이터의 흐름만 잘 흘러가게 만들어도 자율적인 어떤 시스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제조기업에서 말씀하신 이런 흐름을 뭔가 적용하려면 이제 뭐 기존 PLM 없애는 게 아니라 이런 차세대 PLM의 요소로 이게 진화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진화하기 위해서 꼭 짚어야 될 뭐 요소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의 기업들이 PLM을 쓰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기업들이 PLM을 완전히 변화하기 위해서 또 뒤집어 엎는 거는 굉장히 낭비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PLM은 굉장히 생산성이 좋게 만들어져 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 생산성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이걸 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만 좀 개선해도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기존의 시스템들이 예를 들면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근의 트렌드는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기업의 보안이나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소위 스마트라고 하는 요소적인 측면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 몸에 디바이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휴대폰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대폰으로 일할 수 있는 PLM이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휴대폰으로만 일을 하면 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스마트라는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워크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실시간성, 그 다음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네. 이런 걸로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유비쿼터스가 실제로 이제 현실에 구현된 거라고 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유비쿼터스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인프라적인 측면이 약해서 이론으로 머물렀다면, 그렇죠. 지금의 스마트는 유비쿼터스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을 위해서 별도 인프라가 사실 투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개인들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PTC 고객사 중에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은 PLM의 도입을 at any point in time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내가 PLM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PLM의 요소에는 결국엔 스마트적인 요소가 가미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요소가 이제 커넥티드. 네. 커넥티드의 요소는요, 기존의 기업들이 이런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을 안 하진 않았습니다. 네.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PLM에서 봄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봄 정보가 ERP에서 쓰여진다고 하기 때문에 ERP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연결의 가치는 사실은 이 단위 시스템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PLM을 확장하고 ERP를 확장하고 하는 쪽에 더 집중을 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팩시밀리의 예를 들지만은 팩스 하나만 가지고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팩스 두 개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팩스가 연결이 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이 연결을 우리가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한번 가정한다면, 우리 기업은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시스템이 많아서 복잡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이 많은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유저들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시스템들에서 일하는 환경을 잘 엮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엮음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 시스템을 강화하고 확장해서 엮는다는 것보다는 시스템 자체의 가치를 그대로 놔두고 그 가치만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필요한 데이터만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메칼페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메칼프는 이제 3컴의 창립자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개념을 만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각각의 시스템, 결국에는 이제 PLM이 중요하다, CRM이 중요하다, ERP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가치보다는 시스템을 연결해서 나오는 가치가 훨씬 더 배수로 많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의 시스템만 잘 엮어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뭐 제조업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걸 엮으려고 계속해서 지금도 뭔가 하고 있잖아요. SI도 하고 있고 뭔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뭐 사용자에게도 늘어나고 좋을 건데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 오늘 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일단은 엮는 방식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엮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IT 개발을 통해서 물론 이제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쉽게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전용 기능만을 가지고 특정한 시점의 업무에 맞는 것만 계속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다 보니까 너무 거미줄 같은 망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거미줄 같은 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일을 하면 좋은데 이 거미줄 같은 망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업의 전략이 만약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새로운 어떤 업무 역량이 필요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 엮는 작업의 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배수로 늘어나는 것만큼의 비용이 그렇죠, 맞습니다. 인터페이스 개발도 그만큼 해야 되고요. 시간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성도 중요하지만은 유연성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의 단위 모듈화돼서 전문 역량을 살리고 전문 역량 단위로 엮어만 주면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엮는 것에서의 전문 역량을 우리는 IoT라고 하는 어떤 표준 인프라들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인프라가 하는 주요 역량은 뭐냐면 엮는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엮어서 데이터를 흐르게 한다라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엮어서 데이터가 잘 흐르게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IoT의 본질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센서가 본질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센서들은 뭘 해줘야 되냐면요. 센서, 그 다음에 PLM, ERP, SCM 이런 것들은 뭐냐면
흐르는 관을 잘 만들었다고 했을 때, 네. 흐를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흐를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네. 내용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센서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PLM이나 CRM, ERP, SCM 이런 것도 전부 다 네.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전체 시스템을 유연성 있게 엮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뭐 기존에 우리가 PLM은 PLM 본연의 가치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기존의 PLM의 가치도 그렇다고 버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PLM의 기존의 가치는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략에 맞는 제품을 생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모든 기능 운영 조직들이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그 정보는 뭐냐면 결국엔 제품이거든요. 네네. 제품을 공유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으로서 PLM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PLM은 제품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디지털 데이터로 형상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봄이라는 걸로 형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시점의 어떤 데이터 정보, 분류 체계로도 형상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품질이라고 하는 정보로도 제품을 형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시시대에 일을 할 때, 원시시대에 만약에 일을 한다면, 야, 내가 만들어야 되는 주먹도끼가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주먹도끼를 주워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네네. 예, 이러한 소통의 방법으로 우리는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의 형상을 PLM 안에다가 봄이라고 하는 형태로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 그 PLM의 본연의 가치는 중요합니다만 그 가치가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현재 PLM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능을 업무 역량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역량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역량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량에 맞는 데이터만 속간해서 쉽게 빨리 보여줘야 됩니다. 네. 예, 그걸 우리가 롤베이스 앱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을 분리를 해서 그 기능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만드는데 너무 집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것도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현업 담당자가 오늘 ERP에 들어온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PLM에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SCM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묶어서 한 페이지에 봐야 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나오는 프로젝트에 반영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 스킬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즉시 빠르게 해당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빨리 보여주고 그다음에 활용이 잘 되면 활성화하는 거고요. 네. 활용이 안 되면 폐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기능들을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롤베이스 앱에서 볼 때 인스턴스 스킬을 적용한 어떤 기술들도 똑같이 제품 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똑같은 소스를 바라보게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이제 반영하면서 PLM이 이제 진화를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진화의 모습에서는 이제 PLM이 결국엔 가야 되는 방향은 전통적인 방식의 제품 개발 혁신은 여전히 갑니다. 네. 이 혁신이라는 관점은 단순히 제품 데이터를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요. 경영진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 데이터로서의 객관화를 갖고 있는 정보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가. 이런 관점에서 제품 개발 혁신이라는 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좋은 제품을 우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계 변경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퀘스천 마크에 들어가는 제품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서 빨리 스타 모델의 제품으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제품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복잡성도 관리하면서 그 와중에 어떤 제품 개발 혁신과 복잡성 관리에 집중은 하지만 그러면서 나오는 하나의 데이터들, 세트를 다시 이용해서 수익성 모델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으로 확대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서비스 제품 전환할 때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품질 보증 쪽에서 활용한다든지 해서 품질 보증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데이터 상으로 이만큼을 사용하면 이건 분명히 망가지니 네네. 이때 이후에는 유상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무상 서비스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PLM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오늘 이제 트렌드를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제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 그 트렌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업이 이제 트렌드 맞게 가려면 뭔가 이게 솔루션이라든지 뭔가 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일단은 저희 PTC 같은 경우에도 네. 기존에 윈칠이 갖고 있는 역량은 확장보다는 강화 쪽으로 일단은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윈칠이 강화되어 있는 그다음에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기능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요소, 그 다음에 커넥티드 요소 같은 것들을 또 부여하기 위해서, 유연성도 부여하고요. 네. 하기 위해서 이제 PTC 내비게이트 같은 IoT 기반의 네. 롤베이스 앱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같이, 그런 것도 같이 제공을 PTC 합니다. 내비게이트라는 제품이 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솔루션이 나왔어요. 예, 클라우드 맞습니다. 서비스도 되면서 솔루션도 되면. 예, 맞습니다. 예. 언제 나온 겁니까, 그거는? 나온 건 한 1년이 조금 넘었고요. 네. 예. 그것들은 이제 그 자체가 또 다른 제품,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윈칠의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업무를 잘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부여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PTC의 PLM이 아닌 예. 다른 시스템을 연계해도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PTC 내비게이트의 관점은 허브고요. 네. 예, 이 허브의 관점은 주는 데이터를 잘 받아서 잘 소비하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데이터 잘 흘러가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사물 인터넷 아까 IoT의 개념이 들어간 거네요, 본질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PTC 내비게이트의 코어는 저희가 현재 플랫폼 전략으로 판매하고 있는 띵웍스라고 하는 제품이 코어고요. 네네. 예, 띵웍스 제품 코어를 이용해서 일반 기업들이 쉽게 그런 허브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게끔 제품화돼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 저희 지사님 모시고 다음번 저희가 웨비나 때 지금 PTC 내비게이트 지금 이제 사물 인터 IoT가 본질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사님 그 답변해 주면서요. 그 제일 좋은 질문하신 분 한 분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일단 말씀해 주시면 알겠죠? 이름. 아까 윤대섭님 아까 저희가 그 윤대섭님도 경품 보여드릴 테니까 이따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윤대섭님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유람님, 빅데이터, IoT 기술 등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PLM에서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를 정의하고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되게 고민하시는 그 부분들이고요.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특정한 어떤 제품 하나를 도입한다고 돼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는 그 4가지의 요소 중에 그 컴플리트라고 하는 PLM 자체의 고유 영역을 잘 적용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 그렇다고 PLM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그 현재 조직에다가 다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조직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필요한 요소들만을 끄집어서 일단은 완벽성을 기하시고. PLM이 먼저가 아니라 회사 비즈니스가 먼저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PLM 판매 회사에서는 PLM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본질은 그 회사의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목표는 사실 PLM을 판매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PTC는 제조 서비스 기업을 위한 솔루션을 공급하는 역량을 갖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통해서 그 기업이 잘 활용해서 성장하면 저희도 같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먼저 저희가 고객을 이해를 하는 마음에서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우선은 내부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이런 어떤 운영 조직, 그다음에 기능 조직에서는 그런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또 다른 세부화되어 있는 전략은 또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그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갖고 있는 PLM은 어떻게 쓸 것이냐 또는 일단은 우리가 PLM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하고요. 갖고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정의하고 인정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권보람님, PLM이 너무 거대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작은 규모의 회사가 도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3D, BOM, PDM, PMS 등등. 이 중에 초기 도입을 원하는 회사에 반드시 제안해 주시고 싶은 파트는 어떤 것입니까? 우선은 이제 PLM 자체만 두고 말씀을 드리면요. 차세대 PLM을 논해드렸지만 사실은 차세대 PLM이라고 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원초적인 어떤 역량 자체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초적 역량은 뭐냐면 보험, PMS 이런 자체가 아니라 서로 상호 부서 간에 제품의 형상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자체가 원초적인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표현 자체는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것이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CAD 데이터를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CAD 데이터 자체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잘 관리된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험도 CAD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 산업이 만들기 시작하면은 데이터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일단은 처음부터 제거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CAD에 대한 CAD를 통해서 봄을 만드시는 정의, 그다음에 봄에 대한 어떤 이력 관리를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신다면 추가적으로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의견을 서로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인프라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봄이나 CAD 이런 것에 좀 집중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임근식님, 4차 산업혁명의 환경에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PLM을 기능화할 뿐만 아니라 아예 컨피규러블이 가능하도록 PLM을 4차 혁명을 위해 진화시키는 것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PTC에서 나오는 제품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저희 PTC 제품은 윈칠이라고 하는 PLM 플랫폼인데요. 윈칠 자체를 컨피그레이러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윈칠이 갖고 있는 기능은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에 웬만한 일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네. 윈칠 자체를 컨피그레이션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윈칠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컨피그레이블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컨피그레이션하는 맞습니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동구님, SLM과 PLM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SLM과 PLM의 상관관계를 논하시기 전에 SLM이 뭐고 SLM의 이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과 PLM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SLM에서 얘기하는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은 결국에는 우리가 서비타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판매하던 회사가 제품을 팔지 않고 서비스를 판다. 결국에는 그 서비스는 단순히 유지보수하고 품질 만족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서비스거든요. 판매로서의 제품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도 똑같이 서비스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LM이 SLM을 포함한다, 관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오종태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조기업에서는 차세대 PLM이 도입되어 생산성 및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인력 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역행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잉여 인력의 제조 업무 대체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잉여 인력의 제조 업무 대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면 뭐 로봇가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뭐 아까 아디다스 같은 경우 중국에 있다가 독일로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던 그 사람들은 다 일자리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경우에는 그분들의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일 수 있는 방향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게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나왔던 그 논문에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논문에 보시면 기술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직의 변화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보면은 내 조직이 없어지는구나, 나는 사라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역량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점을 갖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와서 갑자기 바뀌지는 않고요. 보통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같은 역량의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제 과연 성공할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조직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조직들은 기존의 조직에서 차출이 돼서 사실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존 조직은 기존 조직대로 생산성이 있는 업무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조직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조직 중심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분해를 하고요. 그 조직의 역량을 다시 원래 조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 역량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업무의 역량이 바뀌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들도 사실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종호님, 기존 기업 중에 PLM을 통해서 기존 산업에서 완전히 변화해서 성공한 경우와 변화하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또 현재 변화 준비 중에 대표적 기업도 궁금하고요. 기존의 PLM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PLM을 잘하고 있는 회사는 충분한 IT 개발 인력들이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대해 있어서 데이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잘 개발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한 부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시스템 간 연계에서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 시스템 간의 연결을 못한 것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가 흐르는 것들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PLM이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도 흘러가지 못하니까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이고요. 근데 GM 같은 경우에 향후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화한다라는 관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디지털 데이터의 선순환 구조의 예를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요. 데이터 선순환 구조만 잘 해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떤 자동화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GM이 바라보는 자동화는 결국에는 공장의 자동화인데요. GE. 우리 잘못 GE가 바라보는 어떤 공장의 자동화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의 자동화도 있겠지만 그런 로봇도 결국에는 데이터가 와야지 일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핵심이다. 데이터가 기업의 자산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정한 자동화를 이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영준님, 에어버스 GE의 사례들을 보면 제조 현장에서의 산업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역할이 잘 협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산업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적인 역할보다는 기업의 산업 전문가 역량도 같이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아마 IT 인프라에서도 살아남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가 기업도 생존 경쟁 때문에 변화하듯이 개인도 생존 경쟁에서 변화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다시 또 산업 전문가는 소프트웨어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 공통의 목표인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획득할 것인가. 그렇죠. 네, 이런 관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제조인들부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라는 단어에 대해서 두 가지 S에 대해서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산업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융복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김삼한님,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설계 변경이 발생합니다. 납품받는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만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PLM을 재생산의 도구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PTC는 이런 회사들을 위한 도구나 컨설팅 계획이 있는지요? 일단은 저희는 전문 컨설팅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는 제품을 통해서 컨설팅과 같은 역량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도구로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띵웍스 같은 제품, 그다음에 윈칠이라고 하는 플랫폼, 그다음에 PTC 내비게이터 같은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기업 내부의 어떤 전략들을 잘 매칭해 보시면은 아마도 그런 재생산의 도구, 데이터를 다시 만드는 또는 활용하는 이런 단계의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지훈님, 완제품 제조업이 아닌 중간 단계의 제조업은 PLM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가요? 아니, 도입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약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회사도 있습니다. 예,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완제품이 아니라 중간 단계 제품을 하거든요. 근데 중간 단계 제품을 해도요. 그 중간 단계 제품 자체가 그 기업 입장에서 또 완제품입니다. 예, 그 완제품 입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전략에 맞는 제품 정보들을 수집하시고 또 공유하시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PLM도 똑같은 입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질문의 요지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런 회사들이 CAD를 쓰지 않고 봄이라는 게 없고 하다면 쓰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CAD나 봄은 PLM이 가지고 있는 전체 플랫폼의 기능일 뿐입니다. 예, 그 기능이 필요 없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예, 그 기능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어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광남님, PLM과 기존의 ERP, MES와의 연계 방법에 있어서 뭐 팁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IT적인 팁을 지금 여기서 질문하시는 거라면 제가 뭐 그 팁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어렵고요. 네. 예, 저는 이제 기업에 또는 이제 저희 산업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PLM과 ERP, MES하고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만 한 가지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IoT 기술들을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연계성을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연계를 붙이는 데 더 유리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거미줄망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모듈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는 이런 환경을 도입하는 것이 앞으로의 비전에는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뭔가 데이터가 각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가 잘 흘러가게 해야지만 네. 그것이 결국 이제 그것이 경쟁력일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로봇을 쓰든 AI를 쓰든 네. 어쨌든 간에 제조업에서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접목이 될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잘 쓰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데이터의 관점으로 이제는 보는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윤대섭님, 국내 PLM 활용사를 검토해보면 PLM이란 솔루션 자체가 국내 기업 문화와 잘 맞지 않아서 실패 또는 절반의 성공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어떤 과제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저렇게 평가되는 자료는 사실 없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또 이제 고객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야, PLM을 왜 도입했지? 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PLM이 국내 정서하고 맞지 않는다는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이제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에 훨씬 더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PLM보다는 예를 들면 ERP나, MES 같은 시스템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우리가 연구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인력조차도 다 제품을 생산하는 관점에서의 설계에 더 집중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물론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 생존을 위한 미래의 투자에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는 당장 미래 얘기다.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PLM 먼 얘기다. 라고 보시기에는 그것도 좀 난감합니다. 왜냐면 그런 관점이다 하더라도 PLM 자체가 내부에서 어떤 기업의 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선진 사례나 국내 사례나 똑같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너무 생산성에 맞춰졌기 때문에 PLM의 기본 본질 자체를 좀 이렇게 좀 덜어내고 쓰시는 상황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세성님, 항상 현업에서는 설계팀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설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 현업에서도 쉽게 PLM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참, 예, 일단은 앞에 첫 문제에서 이제 현업에서는 설계팀 적대적인 관계다. 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저건 이제 다른, 우문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저건 이제, 조직 행동이나 조직 전략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각각의 기능 조직이 해야 되는 역량들이 있거든요. 예, 사실 그 기능 조직이 해야 되는 역량에 반하는 다른 관점의 전략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사실 기능 조직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하는 얘기들은 변화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변화 관리는 사실은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이 개선된 거를 적용할 때 어려워하고 안 쓰려고 한다. 이런 측면의 변화 관리보다 새로워지는 어떤 업무 역량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해야 되는 일을 잘 디플로이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현업의 업무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한 교육도 해줘야 되고 교육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어떤 경영 전략적인 측면이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PLM을 가지고 솔루션으로만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개발 엔지니어인데 개발 엔지니어 관점으로 개발 설계를 다 내가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관점하고 사실은 되게 유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임근식님, PLM 운영 시에 나오는 제품의 문제들이 해결하는 속도보다 너무 쌓이면 제품의 쇠퇴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PLM에서 나오는 문제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고도화시켜가지고 심플하게 문제들을 사람의 개입 없이 해결이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가능한데요. 가능하다는 측면이, 예를 들면 PLM의 특정 기능, 또는 저런 빅데이터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 솔루션, 이런 것만 가지고 가능한 건 아니고요. 현재 IoT 기술들은 특정한 IoT 제품 하나만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엮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되 그 프로세스를 엮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을 같이 엮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LM 자체의 데이터가 만약에 쌓여서 빅데이터 측면에서 분석해서
이걸 폐기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 데이터가 다른 시스템에서 더 이상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 행위도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시스템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데이터의 흐름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서 잘 엮어서 자동으로 만드시면 그런 것들이 특정한 환경에서 필요할 때 적시에 덜어지는 것도 자동으로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PTC SLM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많은데요. SLM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달에 저희가 SLM 관련돼 가지고 온라인 세미나를 또 준비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참석하셔가지고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경범님, 패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가 PLM을 대하는 방법이 다를까요? PLM 자체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PLM 안에서 생성이 되는 데이터 또는 흘러가는 데이터를 내가 패스트 무버 관점에서 이용할 거냐 아니면 패스트 팔로우 관점에서 이용할 거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PLM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사상은 패스트 팔로우나 무버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네. 김도영님, 검색 기능 관련해서 기존 데이터 재사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원하는 세부 속성으로 빨리 찾을 수 있는지와 설계 변경 후에 해당 내용을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최신 정보 공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검색 기능이라기보다요, 그 PLM이 갖고 있는 검색 기능도 물론 있겠지만, PLM이 갖고 있는 검색 기능은 PLM 자체에서 검색하고 PLM 안에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데다 주기 위해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이메일 시스템이나 이런 거와 연결을 해서 찾아진 결과를 통보하든지 이렇게 기능을 만들었는데, 그런 기능들을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을 IoT로 일단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PTC 내비게이트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PLM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PLM 안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찾지 못하더라도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찾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중간에 PTC 내비게이트 같은 걸 통해서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수열님, AR, 증강현실 구현에 있어서 PTC 솔루션의 장점과 앱 서비스의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PLM은 아니지만은 증강현실하고도 다 연관은 있습니다. 왜냐면 PLM에서 나오는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는 또 증강현실 데이터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뭐 3D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증강현실이라는 게 꼭 3D만 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센서에서 나오는 정보도 섞어서 볼 수 있는데 PLM의 데이터를 센서가 데이터를 발생하는 그 띵처럼 PLM의 데이터도 띵이라고 받아본다면 그걸 증강현실에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관성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사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이름 불러주시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처음에 질문하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성함을 잊어서. 처음에?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네. 이유람님. 네네. 자, 이유람님, 오늘 윤대섭님하고요. 이유람님은 두 분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설명해주신 분 20분한테 저희가 스타프 기프트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질문 많이 받아본 적 처음이죠? 네.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아서요. 네네. 제가 답변이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정신없이 답변을 해서. 이따가 여기도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댓글에 맨 밑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PTC의 전 본사 회장이신 짐 해플만 회장의 IoT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거 정말 강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IoT 영상 중에서 컨셉을 제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갈까요? 네. 일단 PLM에 대해서 차세대 PLM 그러면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이미 PLM이 있거나 또는 PLM에 준하는 시스템이 있거나 또는 연구개발에 시스템을 투자할 만큼 지금 기업들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 PLM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커넥티드라는 관점, 그 다음에 다른 조직에 데이터를 보내서 훨씬 더 원활한 환경,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이해하신다면 PLM은 정말 기업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PD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짐애플만 회장님의 발표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마케팅에 연락을 해주시면 아마 저희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에 대한 저희 논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시면은 더 많은 지식 쌓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업의 업무에 더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진행하면서, 우리 사물 인터넷 PM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제
모든 회사의 시스템들을 잘 유연하게 엮어가지고 그 데이터가 잘 흘러가게 만드는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제조업에 앞으로 가야 될, 제조업 모든 기업에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래야지 앞으로 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경쟁력이 될 거고.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위기가 저는 기회라고. 요즘 제조업이 다 어렵다면 뭔가 여기서 뭔가 변화를 하는 기업은 굉장히 또 기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앞으로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고요.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